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기입니다. 이번에도 이원철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귀농사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귀농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말씀 예, 좀. 반갑습니다. 이원철입니다. 저번에 제가 뭐 예고편 비스무하게 하셨죠? 귀농 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해드렸어요. 귀농 사기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 한 4, 5년 안쪽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귀농기촌논문부라든지 AT센터에서 이렇게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귀농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풀어놨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선정이 되시면은요,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선정은 행정에서 해줘요. 그런데 돈은 금융기관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농 쪽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100% 선정됩니다. 선정은. 근데 돈이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국가 자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업 신청서 보면은요, 맨 밑에 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신용이 좀 안 좋으면 이자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금융기관의 입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왜냐면 평가에 선정은 그러네. 행정에서 하지만 돈은 금융기관에서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신용도가 안 좋으면 대출이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됐더라도 그러면 되게 심각하네. 선정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귀농인의 조건. 도시 지역에서 농촌 쪽으로 주민등록으로 1년 정도 도시 지역에 있다가 옮겨오신 분.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귀농 100시간 의무교육 이수하신 분. 뭐 어쨌든 조건들이 좀 있을 요거만 거예요. 충족하면은 다 귀농 영농 자금이나 정착 자금에 대한 신청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선정은 행정에서 다 해줘요. 각 시군에서. 네. 그러면 그 선정됐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이제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이제 국제은행에 가는 은행에 거잖아요. 갔죠. 네. 그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이 선정됐다라는 건 대출 자격을 확보했다는 것뿐이지 대출이 허락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할 수 있는 자격만 되는 그럼요. 거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귀농 사기를 어떻게 당하냐 하면은 이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몇몇 저희들 말로는 브로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귀농 정착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농조합을 만든다든지 애견 브랜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사업계획서에 툴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저번에 제가 사업계획서 쓸 때 우리 심사위원들은 객관화돼 있는 거에 점수 올리는 작업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그게 최적화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선정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노리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거의 써주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완벽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요. 서류상으로. 그럼 나중에 대부분 저희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진정도 넣고 고소 고발건도 있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나중에는 누가 당하냐? 신청했던 여러분들이 당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사업 계획서 내고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라 어떤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브로커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친절하게 좀 그럼요.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 그리고 같이 가는 거죠. 그 사람도 같이 가요. 대부분. 나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유형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농민분들이라면 거의 다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종자 분양형. 그러니까 이러한 작목을 심으면 이만큼 수익이 오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특이한 작물들, 뭐 이런 뜨는 작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종자들을 많이 분양을 하고 합니다. 농사 경험이 조금만 있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농업이라는 거, 농사라는 거는요. 소위 이게 장사하듯이 사업하듯이 더하기 빼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뭐, 되죠. 뭐 사과 뭐 머릿속만 되는 거지. 100% 심어서 뭐 1톤 수확해서 뭐 500만 원 벌 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자였던 무엇을 심으시던 간에 수익성이 보장된다. 뭐 연 얼마 매출이 오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겠네. 대부분 종자를 판매하시는 게 본업인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종자를 파시는 분들조차도 그거 팔아서 이만큼 수익 올린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보편화된 거는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황금소나무라고 하는 정원수 종목이 있었어요. 이거는 요 보온에서 만들어진 이제 장목이었는데 이 정원수가 지금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황금소나무의 형태를 잘 떼요. 근데 꼭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은 없어지는 다 거죠? 죽어요, 애들이. 웬만하면 막 90% 이상 폐사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히 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근데 이런 장목이 너무 많더라. 두 번째는 애견 브랜딩인데요. 요즘 뭐 TV 같은 데 보시면 뭐 워낙 이제 지금은 이제 애견인들도 많아지고 애묘인들도 많아졌죠. 많아지다 예. 보니까 뭐 종자 분야 하는 것들 또 애견 무슨 사육장 만드는 거 뭐 애견 카페 만드는 거 가지고서 이제 귀농의 모태를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또 뭐냐? 예. 만약에 선정이 됐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뭐 국가 자금 이제 네. 들어오는 돈이. 근데 정가를 아실 수 있어요? 운동장 꾸미는데 얼마, 뭐 펫 하우스 만드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쪽에 경험 없으면 감자 경험이 있어도 힘들어요, 이건. 있어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정례화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격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되게 하시거든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디서 삽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이쪽에 가서 그러다 하면 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져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지금은 국가 자금이 사업이 이제 들어가면은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 어떤 사업들은 계약서만 가지고 20% 10% 내외의 선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공사가 20% 정도 진행이 되면은 또 한 40% 30%에서 40% 정도 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돈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빚이긴 하지만. 예. 그럼 이게 건너가고 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멈추면 다 물어내야 되고. 그렇지. 안 하자니 그러니까 들어가면 끌려가는 아깝고.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딱 갔을 때 그 예. 이후에 한 1년 안쪽에 수익이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은 이미 그때는 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애견 브랜딩 사업도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해야 접근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의 분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버섯류 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특정한 어떤 모 기업에서 마을 정착촌을 만드는 거죠. 집들도 쭉 이렇게 분양을 하고 네. 공동화 작업장도 있고 복지 시설도 있고 한 하나의 정착촌을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버섯 같은 거 뭐 하면은 무슨 성분을 뽑아서 어떤 제약회사에 납품을 하게끔 계약이 다 돼 있다.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고 개별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개별로 들어와서 마을 공동화 작업에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꾸며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협업 사업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분들이 정착촌에 뭘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끝까지 남아 있을 분들이냐라는 거죠. 그 주최했던 그런 분들이 결국 이분들은 개별로 들어오신 분들의 주택지원금 신청하게 해서 받아서 그 집 누가 질까? 이 사람들이 진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 그럼 공장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거 누가 할까? 이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꽉 차면 이 사람들은 나가죠. 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큰 창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천 기술도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에 대한 확실한 자신도 없고 실질 계약이 안 된 경우도 많지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을 뛰거나 그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고스란히 다 빚으로 떠안아요 이게. 그럼 이제 그 믿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분들은 분양 끝나면 나간다니까. 또 그게 많은가 보네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귀농인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공동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군요. 또 기획부동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되게 이제 정착촌을 꾸미거나 귀농인 마을을 만드실 때 이게 땅을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지처럼 이렇게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그 경계선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경계선. 예.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집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가서 현장을 보면 길도 있고 포장도 해놨다고. 근데 이것이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져는 있는데 이게 서류상 지적도라든지 이런 곳에 나눠져 있지 않더라. 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 나눠져 그렇지. 있는데 실제로는 예. 뭐 그래서 모든 집원은 다 일일이 반드시 길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집은 현황도 중요하지만 지적도상. 서류상으로 다 서류상.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건축 허가를 내야지만 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건축 허가는 건축 준공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대부분 지자체, 모든 지자체는요, 네. 이런 신개발 택지들은 길이 나 있는 상태에 지적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분양이 다 끝나면 네, 말씀 계속 분양이 다 끝나면 지금 나와 있는 길들은 이 분양 주체가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발부되는 거예요. 기부채라고. 네. 네. 그러면은 준공이 다 끝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건물이. 네. 근데 대부분 분양하고 건축하다가 중간에 수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 고의부도도 낸다든지 뭐 자금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했을 때 그때는 지자체에서는 허가는 내줬을 때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먼저 입주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미 집이 완공된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낭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말로. 그래서 이거를 기획부동산형이라는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이 택지를 분양할 때 어떤 식으로 분양하냐면은 지번을 나눠놨다고 하는데 가서 지적도상에 보니까 몇 번지하고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몇 번지? 예, 몇 번지에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다 쪼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확인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택지가 지적상에 나와 있고 도로가 나와 있느냐, 도로가 기부 체납의 조건이냐, 아니면은 분양 전 기부 체납이 끝났느냐, 분양 후 준공 후 분양 기부 체납이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서류에 다 나와요? 다 나와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90%예요, 여러분. 그래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중간에 개발 주체가 부도가 나거나 사라지고 나면 그 모든 리스크는 다 떠안는 다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또 여러분들이 서류 그거 제출하시고 하실 때 이제 택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주택 조합을 결성해도 힘들어요. 왜냐면 주택 조합 자체가 시공업자거나 개발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발주처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몇몇 이 업체들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업체가 아니라 반 이상이에요. 어쨌든 많다. 네, 무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봐오시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제 방법이 없다. 집원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영농조합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직체를 꾸며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합법적으로 투자자 모집하고 합법적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다 무죄 나와요 나중엔. 피해자들만 다 가해자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합법적이라. 자의에 의한 투자자가 되거든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서류니 뭐니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완벽하다니까 이런 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기업형 조직을 꾸몄을 때 저도 법인을 2개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강 대표님도 이제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 걸 알고 예.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 잘 굴러가고 있어 우리 법인들이요. 네. 그럼 굳이 경험도 없는 몇몇 분들한테 2, 3천만 원씩 돈 1억 원씩 투자를 받아서 내 이문을 나눠주겠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없죠. 거의 의심해봐야 돼. 그러면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형 조직이라면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직접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거는 성향 파악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거든요.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세상에 사기꾼은 다 믿을만 합니다. 저번에 그 말씀이 뱅뱅 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사기 안 당하거든요. 우리가. 못 믿으면 아예 투자도 안 할 그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한 사기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강사들이 모이면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웃픈 얘기 중에 하나가 도시촌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계실 때는 참 똑똑했죠. 그러고 또 나름대로 다 그런데 시골로 들어오겠다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더하기 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꼼꼼히 살피시고 제가 맨 처음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발품 파십시오. 견적을 보시는 것도 그 지역에서만 보지 말고 저는 꼭 세 군데 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현장 있는 지역 업체, 또 하나는 인터넷 업체, 또 하나는 대도시에서 이 일을 하시는 다른 업체. 세 군데 견적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선택된 곳에 세 개의 견적서를 비교 분석한 걸 가지고서 응대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땅을 사는 요령들도 있어요. 여러분 농촌 지역에는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용도 지역이거든요. 용도. 대개 토지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업자나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뭐 물어보냐면은 저 땅 사면은 건물 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 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한복판이나 절대 농지에도 건물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농촌에 오시면 처음에 뭐 농사도 좀 지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넉넉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가공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거의 뭐 과속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100%다 그냥 가공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사과농사 짓는 분들은 사과즙 짜실 거고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포도즙 짤 거고. 뭐 허가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더 있더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공은 필수예요, 필수 지금은. 네. 그다음에 체험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딸랑 져놓으면 이게 농업용 건물까지만 되는 곳인지 아니면 주거가 허락되는 곳인지 아니면 가공이나 서비스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거는 애초에 땅이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 지역에 오면은 관리 지역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관리 지역 같은 경우도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뭐 보존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근데 뭐 대지다, 전답이다. 이거는 추후의 문제라니까. 앞에 용도 지역이 먼저 중요하더라. 용도를.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관리 지역 내에서도 세 개로 나눠진다. 보존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눠진다. 계획 관리 지역은 뭐 도시로 따지면 그냥 상업 지역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보존 관리 지역은 건물 질 수 있죠. 주거가 가능하죠. 근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 건물 져놓고 우리 농민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가공을 하신다는 건 대부분 그냥 집이나 창고 옆에 조금 달아내거나 그거 개조해가지고 10평이나 20평 정도 그냥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 인허가가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계획관리지역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땅금이 비싸죠. 아무래도 이미 비싸요. 그럴 것 요즘 농촌도 옛날 같지 않아서 땅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생산관리 지역을 많이 노려라. 생산관리 지역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용도가 많이 풀어져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법에서도 정해놨어요. 건축법도 그렇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생산관리 지역 내에는 소규모 제조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일학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이 서비스업들은 시도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거나 영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인근에 있는 좀 시군에 얼마 전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다가 나중에 제가 낭패를 봤던 게 시조례를 안 바꿔놨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예. 땅 구입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집원이라도 빨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기서 좀 내가 이 인트로 보면 예, 되니까 예. 집원이라도 보내주시면 나중에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 있거든. 상당히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 확인을 반드시 하고 구매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땅을 사셨을 때나 건축을 하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대부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계획서 저번 시간 얘기할 때 반드시 밑에 한 줄 넣어라. 그 한 줄이 본 농토를 구입하거나 농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 주택을 신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사업을 신청한다라고 반드시 넣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지난번 시간에 그랬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농지 구입 자금을 한번 융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농지를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서에 이 농지 사서 이러이러한 영농,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포도나무를 심겠다 하는 이런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농지 구입 자금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호가대로 다 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뭐 됐다 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서 매입을 해보면 그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사과나무 심어놓고 한 1년 만에 수익이 올라올까? 안 올라와요. 그러면 최소한 한 3년에서 4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귀농하신 분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남다 보니까 귀농 교육이라든지 기술센터 농업 교육을 많이 다니신다고. 다니죠. 많이 다니. 그러면은 선정이 돼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른 크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사 들어가 보면 귀농 100시간 기본 아웃라인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700시간이 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2, 300시간은 기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심사할 때도 어떻게 됐냐? 3, 40대 젊은 귀농인들이 다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몇몇 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교육 서핑 다니셨네 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규정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금은 젊은 귀농인들은 100시간만 채우면 우선권을 주는 제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선정이 돼서 땅을 샀는데 사고 났을 때 포도나무 심어놓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교육받고 가공 무슨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 교육 이수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땅 한쪽 좀 쪼개서 조그맣게 몇십 평이라도 해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10평이나 20평짜리 가공시설 하신다고요. 그리고 기계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농지 구입 자금으로 했지 그걸 일부를 잘라서 지번을 변경해서 가공시설을 하는 전용 허가를 낸다?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농지 구입 자금에 대한 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반드시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넣었으면 어떻게 된 거야? 6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아우르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가공이 들어가.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신들은 이 사업 신청서를 승인한 거다라고 논리가 전기가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한 문구가 없던 분들은 대부분 다 불법에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하네. 만약 가공할. 그러면 환수 조치가 떨어져서 농지 구입 자금이야 환수 해버리 돈을 줘버리면 그만인데, 돈이 없으면 낭피를 보겠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속됐던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원 시설이 사업비가 5억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시 환수네. 처음부터는 환수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에 걸렸던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땅 사는 것도 국가에서 승인했고 공장 짓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다 승인해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처럼 온라인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취급 기간이 달라요. 과만 달라도 연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러다 보니 만약에 토지 구입 자금이 만약에 2억이었는데 이쪽 공장 지원이 10억이었다 칩시다. 그럼 2억을 해결을 해버리면은 10억은 무난한 거예요. 아무 일 없어. 근데 2억을 해결을 못 해버리면 10억도 문제가 된다니까. 용도가 안 맞아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쪽 10억을 못 냈으면 한번 볼까요? 국가 자금, 국가 보조 사업, 지원 사업을 억대 이상 부정수급자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그러게 본인 의도는 그게 그럼요. 아니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이 그래요? 돈 받아 오게끔 하는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 온다니까 이 사기치시는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고 국가기관 됐고 다 되게끔 와요 서류가. 그 선정이 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간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 이름은 한자도 없다니까 거기에. 아, 해주기만 했지. 그렇지. 이 모든 명의는 여러분들 명의로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중에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오히려 돈 가져간 이 사람들, 돈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니까. 결국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 혼자서 다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 이게 귀농 사기예요 이게. 실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발품 팔아는 저번 시간도 그렇고 발품 팔아라 오자마자 뭔가 일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이런 것도 들어가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개 귀농하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또 귀농 귀촌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섞여 있죠. 근데 저는 그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이사 온 거다라고 이사 온 얘기했잖아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정은 되게 높아요. 그럼요. 꿈 갖고 오죠. 열정은 계획 갖고. 엄청 높아.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눈뜬 열정을 가지십시오. 눈먼 열정은 최악의 결과를 양성합니다. 그러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럼. 나중에 큰 낭패 본 경우도 또 한 가지가 귀농의 실패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저희들한테 코칭을 받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3, 40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5, 60대 그럼요. 거의 되게 50대 이렇게 귀농에 실패하신 분들은요. 지금 되게 50대 이상이 많은데 이분들이 귀농에 실패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떠냐면은 최소 3년, 최대 5년 정도에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현재 연세에서 플러스 5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완- 50이다 그러면 55로 보고 55로 보고 완전히 다 재산 상태가 제로가 됐다라고 판단해 봅시다. 다시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죠. 도시에 그러니까 귀농의 실패는 최악의 도시 빈민을 양성합니다. 그 연세에 가서 아파트 경매원하기도 힘들어지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의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결국은 본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능력 부족이죠. 역량 부족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알아본 것.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귀농 사기는 요쯤에서 다뤄보고 예. 다음이나 시간에 실제적으로 예. 어떤 이유에서는 귀농 올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성공적으로 조금 정착하는 쪽으로 가는 쪽에 대한 조언도 한번 좀 구해 볼게요. 귀농하신 분들의 농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네. 또 할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 성공하신 분들까지도 네. 한번 엮어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님 모시고 예. 또 귀농 쪽에 이왕 몇 걸음 걸으셨으니까 좋은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원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